이 늙은이가 감히 나한테 지시를 해? 정호는 도서관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목요일 저녁 6시, 그는 평소처럼 장인 박도현을 만나기 위해 도서관을 찾았다. 하지만 복도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선 남자의 것이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창고 쪽으로 다가갔다.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장면이 보였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도연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양복 차림의 남자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책 상자 하나 제대로 못 나르는 주제에 뭐가 힘들다는 거야? 늙어서 일도 못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먹고. 남자의 구두가 도연의 옆구리를 가볍게 걷어찼다. 도연은 신음도 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응시할 뿐이었다. 정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장인이 이곳에서 해고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생각이 그를 붙잡았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도연을 내려다보고는 비웃으며 사라졌다. 정호는 그제야 안으로 들어갔다. 아버님.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고 안경은 바닥에 떨어져 렌즈가 금이 가 있었다. 정호가 부축하려 하자 도연은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얼굴엔 억지 웃음이 떠올랐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왜 아버님을?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건물에 입주한 출판사 대표야. 성격이 좀 급해서 그래. 내가 일을 좀 느리게 했나 봐. 정호는 장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오른쪽 광대뼈에 멍이 들어 있었다. 며칠 전 생긴 것처럼 보였다. 이게 처음이 아니죠?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들고 렌즈의 금을 손가락으로 훑쳤다. 새로 맞춰야겠네. 요즘 안경이 참 비싸더라. 정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50만 원과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힘내세요. 저희가 있습니다. 매주 같은 문구였지만 오늘은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다. 도연은 봉투를 받으며 고맙다라고 작게 말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정호는 38살의 중학교 역사교사였다. 그는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다. 아이들에게 역사 속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설명하는 순간이 가장 보람찼다. 하지만 요즘 그의 삶은 역사책 속 이야기와는 달랐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다. 아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그런 뒤 학교로 향해 하루 종일 수업을 하고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달려가 아기를 돌봤다. 주말에는 요양병원을 찾아 아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아내는 가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나는 정호의 아내이자 박도현의 외동딸이었다. 그녀는 첫 아이를 출산한 후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앓았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다. 아기를 안고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그녀를 보며 정호는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다독였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하나는 아기를 안은 채 베란다 창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정호는 그날 이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하나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켰고 의사는 최소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비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다. 정호의 월급은 300만 원 남짓이었다. 병원비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다. 분유가, 기저귀가, 공과금을 제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점심을 거르기 시작했다. 동료 교사들이 같이 먹으러 갈까요? 라고 물으면 아까 먹었어요 라며 웃어넘겼다. 사실 그는 교무실 책상 서랍에 넣어둔 식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텼다. 저녁에는 편의점 도시락을 데워 먹거나 아기가 잠든 뒤 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장인에게 봉투를 전했다. 그 봉투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박도현은 66살이었다. 그는 30년 넘게 해양경찰로 일했다. 폭풍우 속에서 조난당한 어선을 구하고 밀수선을 추적하며 바다에서 목숨을 구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정호가 처음 하나를 만나 집에 인사를 갔을 때 도현은 벽에 걸린 표창장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내 인생이야.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는 게 내 일이었지.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퇴직 후 그의 삶은 달랐다.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웠고 허리 부상으로 몸을 쓰는 일도 힘들었다. 그럼에도 그는 일자리를 구했다. 시내 외곽에 있는 작은 도서관의 야간 관리인이었다. 도서관 야간 관리인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했다. 도연은 건물을 순찰하고 난방과 전등을 점검하며 간혹 야간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응대했다. 월급은 150만 원 정도였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도연은 그 일을 소중히 여겼다. 아직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야라고 그는 사위에게 말했다. 정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다. 60이 넘은 나이에 허리 통증을 참으며 밤샘 근무를 하는 장인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하지만 그는 장인의 선택을 존중했다. 도연에게 이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존심이었고 가족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명이었다. 정호가 목요일 저녁마다 도서관을 찾아가는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봉투를 전하기 위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장인이 혼자 외롭게 밤을 지새우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도연은 늘 괜찮다, 괜찮아라며 웃었지만 정호는 그의 얼굴에 드리운 피로를 느낄 수 있었다. 눈가의 다크서클은 점점 짙어졌고 손등엔 멍 자국이 보였다. 어디 부딪혔어요? 라고 물으면 도연은 계단에서 넘어졌어. 별일 아니야라며 얼버무렸다. 정호는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았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장인이 말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을 존중해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정호는 직접 목격했다. 장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그를 짓밟는 남자의 모습을. 그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관리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정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저 사람이 자주 그래요? 도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그냥 좀 까다로운 사람이야. 일이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 나도 나이가 들어서 일을 빨리 못하니까.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폭행이에요. 신고해야 합니다. 도연은 손을 내저었다. 안 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잘릴 거야. 저 사람은 건물주 사위야. 재벌가 출신이라더라. 나 같은 사람이 신고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 정호는 주먹을 쥐었다. 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는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교과서와 달랐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약한 자는 참는 것이 생존의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순 없어요. 도연은 정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나는 아직 버틸 수 있어.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하나 걱정이나 해. 그 애가 빨리 나아야지. 정호는 말문이 막혔다. 장인은 자신이 맡고 있으면서도 사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날 밤 정호는 도서관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창문 너머로 도연이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혼자였고 작은 전등 불빛만이 그를 비추고 있었다. 정호는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고 장인을 보호하지 못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매주 목요일마다 전하는 봉투뿐이었다. 힘내세요. 저희가 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정호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다. 옆방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아기 방으로 갔다. 생후 6개월 된 아들 민준이가 울고 있었다. 정호는 아기를 안아 올리고 분유를 탔다. 젖병을 물리자 민준이는 금세 조용해졌다. 정호는 아기를 안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그는 민준이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아기는 엄마를 닮았다. 하나의 눈썹과 입모양이 그대로였다. 하나는 지금 병원에 있었다. 요양병원 3층 개인실. 정호는 일주일에 2번, 주말마다 그곳을 찾았다. 처음 하나를 입원시킨 날을 그는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계속 뒤를 돌아봤다. 우리 아기는요? 아기는 누가 봐요? 정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내가 볼게. 걱정하지 마. 하나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내가 엄마 자격이 없나 봐요. 정호는 아내를 끌어안았다.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은 좋은 엄마야. 지금은 좀 쉬어야 할 뿐이야. 산후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정호는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저 출산 후 일시적인 우울감 정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분의 상태는 단순한 우울감이 아닙니다. 자해 충동과 망상 증세가 보입니다.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호는 그제야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달았다. 하나는 출산 직후부터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아기가 울면 밤새 안고 있었고 낮에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표정도 없어졌다. 어느 날부터는 아기를 안고도 눈물만 흘렸다. 정호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 그는 학교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좀 힘들지? 출산하면 다 그래. 조금만 참아라는 말로 아내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다. 방치였다. 그리고 그날 밤이 왔다.
하나가 아기를 안고 베란다에 선 날, 정호는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왔다. 거실 불이 꺼져 있었고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찬 바람이 불어왔다. 그는 이상한 예감에 베란다로 달려갔다. 하나가 난간 앞에 서 있었다. 아기를 안은 채로.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나야. 정호는 소리쳤다. 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우리 이대로 끝내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정호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내의 어깨를 잡았다. 무슨 소리야? 같이 들어가자.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좋은 엄마가 못 돼요. 이 아이한테 짐만 될 거예요. 정호는 아내를 끌어안고 아기를 빼앗듯 안아냈다. 그리고 하나를 거실로 데려왔다. 그날 밤 그는 아내를 단 한순간도 혼자 두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정신과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즉시 입원을 권했다. 정호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것이 아내를 그리고 아기를 지키는 길이었다. 입원 후 석 달이 지났다. 하나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약물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그녀는 다시 미소를 찾기 시작했다. 정호가 주말에 병원을 찾아가면 하나는 민준이의 사진을 보며 물었다. 우리 아기 잘 크고 있죠?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크고 있어. 벌써 이유식도 먹어. 하나는 사진 속 아기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보고 싶어요. 빨리 나가서 안아보고 싶어요. 정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곧 나갈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병원비는 매달 200만 원이 넘었다. 정호의 월급 300만 원 중 절반 이상이 병원비로 나갔다. 남은 돈으로 생활비, 분유값, 기저귀값, 공과금을 내야 했다. 정호는 허리띠를 졸랐다. 점심은 거의 먹지 않았다. 교무실 책상 서랍에 식빵 한 봉지를 넣어두고 배가 고프면 한두 조각씩 먹었다. 동료 교사들이 같이 점심 먹으러 갈까요? 라고 물으면 아까 먹었어요 라며 웃어넘겼다. 저녁은 집에서 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다. 외식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정호는 매주 목요일 장인에게 봉투를 전했다. 50만 원. 그 돈은 정호에게도 큰 액수였다. 하지만 그는 장인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연은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내가 하나를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라며 자책했다. 정호는 그를 말렸다.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는 더 열심히 일했고 아픈 몸을 이끌고 야간 근무를 계속했다. 어느 주말 정호는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하나는 아기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컸어요. 우리 아기. 그녀는 조심스럽게 민준이를 안아 올렸다. 아기는 엄마를 알아보는 듯 웃었다. 하나는 아기의 볼에 뺨을 비비며 속삭였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정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당신을 탓하지 않아.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혼자 일하고 아기 키우고 병원비까지. 미안해요.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힘들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었다. 그는 매일 지쳐 쓰러질 것 같았다. 새벽에 일어나 아기를 돌보고 하루 종일 학교에서 수업하고 집에 돌아와 다시 아기를 돌봤다. 잠은 하루에 4시간도 못 잤다. 몸은 무거웠고 머리는 항상 멍했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이것이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버텨야 했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병원을 나서며 정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민준이는 아빠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정호는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한다. 하나도 나아질 것이고 장인도 편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견디면 된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장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그를 짓밟던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정호는 주먹을 쥐었다. 언젠가는 그 남자와 맞서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버티는 것이 먼저였다. 윤태식은 40대 초반의 출판사 대표였다. 그는 도서관 건물 2층을 임차해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 작은 출판사였지만 태식은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특별한 배경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재벌 3세였고 장인은 이 건물의 실질적 소유주였다. 태식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나 자랑했다. 내 장인이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 건물 10채는 가지고 계셔. 그는 직원들 앞에서도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태식이 도연을 처음 본 것은 석 달 전이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일하던 태식은 복도에서 도연과 마주쳤다. 도연은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간 관리인 박도연입니다. 도연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태식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낡은 작업복,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얼굴. 태식은 코웃음을 쳤다. 나이 들어서 이런 일 하시네. 힘들겠어요. 그의 말투엔 동정이 아니라 무시가 담겨 있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다. 태식은 도연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켰다. 저기 아저씨, 이 서류 창고에 좀 옮겨줘요. 도연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늘 아저씨라고 불렀다. 도연은 묵묵히 일했다. 무거운 서류 상자를 나르고 사무실 청소를 하고 심지어 태식의 개인 심부름까지 했다. 편의점 가서 담배 좀 사다 줘요. 말보로 레드. 태식은 돈을 건네지 않았다. 도연이 자기 돈으로 사오면 그제야 돈을 내밀며 말했다. 거스름돈은 그냥 가져요. 팁이에요. 몇백 원짜리 거스름돈이었다. 태식의 요구는 점점 과해졌다. 어느 날 밤 그는 도연을 창고로 불렀다. 이 책 상자들 전부 2층으로 옮겨야 해요. 오늘 안에. 상자는 20개가 넘었고 각 상자는 20kg이 넘어 보였다. 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내일 아침에 용역 직원을 불러서 하면 안 될까요? 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당장 해야 한다니까요. 당신 월급 받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못해요? 도연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상자를 들어 올렸다.
허리에서 통증이 왔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도연이 상자를 계단으로 옮기는 동안 태식은 팔짱을 끼고 지켜봤다. 빨리 좀 해요. 나도 집에 가야 한다고요. 도연은 땀을 흘리며 계단을 오르내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째 상자를 나를 때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 들었던 책들이 쏟아졌다. 태식이 소리쳤다. 뭐 하는 거예요? 책이 망가지잖아. 도연은 서둘러 책을 주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태식은 다가와 도연의 어깨를 밀쳤다. 조심하겠다고? 이미 망쳤잖아. 이 책이 얼마짜린 줄 알아?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허리 통증이 심해 일어설 수 없었다. 태식은 그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나이 들어서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쉬지.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다시 상자를 들었다. 그날 밤 도연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모든 상자를 옮겼다. 태식은 마지막 상자가 제자리에 놓이자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감사 인사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다. 그 후로 태식의 태도는 더 악화됐다. 그는 도연을 마치 하인처럼 대했다. 아저씨, 여기 커피 좀 타와요. 화장실 휴지 떨어졌어요. 갈아 끼워요. 쓰레기통 좀 비워요. 냄새 나잖아요. 도연은 모든 요구에 응했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생활비를 댈 방법이 없었다. 사위 정호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딸 하나는 병원에 있고 손자는 이제 겨우 생후 몇 개월이었다. 도연은 참아야 했다. 하지만 태식의 폭력은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갔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다. 태식이 사무실에서 나오다 물 묻은 바닥에 미끄러졌다. 그는 넘어지지 않았지만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게 뭐야? 물을 왜 이렇게 흘려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직 닦는 중이었습니다. 태식은 다가와 도연의 가슴을 밀쳤다. 닦는 중이면 표시라도 해놔야지. 내가 다칠 뻔했잖아. 도연은 뒤로 휘청거렸다. 태식은 다시 한번 그를 밀었다. 도연은 벽에 부딪혔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일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태식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 장인이 이 건물 주인이라고요. 한마디만 하면 당신 당장 잘릴 수 있어.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식은 그의 어깨를 툭툭 쳤다. 알아들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식은 비웃으며 사무실로 돌아갔다. 도연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가슴이 아팠다. 신체적 통증이 아니라 자존심이 무너지는 아픔이었다. 며칠 후 더 심한 일이 벌어졌다. 태식이 도연에게 책 상자를 옮기라고 지시했다. 도연은 상자를 들다가 손을 놓쳤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고 태식의 발등에 모서리가 스쳤다. 태식은 비명을 질렀다. 이 늙은이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는 도연의 뺨을 때렸다. 찰싹.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도연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 태식은 안경을 발로 밟았다. 렌즈에 금이 갔다. 다음엔 더 조심하시죠. 태식은 냉소를 띠고 사라졌다.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부서진 안경을 주웠다. 그의 손이 떨렸다. 30년 해양경찰로 일하며 그는 위험한 순간들을 무수히 겪었다. 폭풍우 속에서 배를 몰았고 밀수업자들과 대치했다. 하지만 그때는 두렵지 않았다.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그는 한 사람의 폭력 앞에서 무력했다. 싸울 수 없었다.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웠고 가족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도연은 부서진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다. 그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는 닦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볼 수 없었다. 목요일 저녁 6시 정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서관에 도착했다. 가방 속에는 50만 원이 든 봉투가 있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섰다. 건물은 조용했다. 1층 로비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사람 기척은 없었다. 정호는 지하 창고로 향했다. 장인은 보통 이 시간에 창고에서 물품을 정리했다. 계단을 내려가던 정호는 창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고함 소리였다. 이 늙은이가 또 실수했어? 말을 몇 번을 해야 알아듣는 거야. 정호는 걸음을 멈췄다. 그 목소리는 지난주에 들었던 남자의 목소리였다. 출판사 대표 윤태식. 정호는 창고 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 상황이 보였다. 도연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앞에 태식이 서 있었다. 태식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그는 그것으로 도연의 머리를 내리쳤다. 종이가 흩날렸다. 내가 언제 이걸 여기 두라고 했어? 2층 창고라고 했잖아. 귀가 먹었어, 뭐야.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식은 그의 어깨를 발로 밀었다. 도연이 옆으로 넘어졌다.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미 금이 간 렌즈가 완전히 부서졌다. 태식은 부서진 안경을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안경도 제대로 못 쓰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냥 집에 가서 쉬지. 정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태식의 다음 말이 그를 멈춰 세웠다. 이 건물에 있는 한 내 꼴은 보기 싫다는 거 모르겠어? 내 장인한테 한마디만 하면 너 당장 잘려. 알아들었어?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면 다야? 너 같은 늙은이가 여기서 일하는 것 자체가 민폐라고. 태식이 도연을 다시 밀쳤다. 도연은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 순간 정호의 인내심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당장 멈추세요. 태식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 짜증이 어렸다. 당신 누구예요? 여긴 관계자 외출입 금지인데. 정호는 태식 앞에 섰다. 저는 박도현 씨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한 행동은 명백한 폭행입니다. 태식은 코웃음을 쳤다. 폭행? 뭘 봤다고 폭행이래. 그냥 일하다가 좀 거칠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저씨, 당신 사위분이 오해하시네요. 정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녹음 앱을 켰다.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방금 전 당신이 이 사람을 밀치고 욕설하고
협박하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말은 전부 녹음됩니다. 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뭐, 녹음? 당신 지금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당신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폭행죄, 모욕죄, 협박죄. 증거는 충분합니다. 태식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불안이 어려 있었다. 증거, 그게 뭐가 증거예요? 누가 믿겠어요? 당신이 조작한 거라고 하면 끝이에요. 정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CCTV도 있을 겁니다. 이 건물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태식의 표정이 변했다. CCTV, 그건 관리 안 돼요. 작동도 안 하고. 그때 창고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한 여성이 나타났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손에 USB 하나를 들고 있었다. 작동합니다. 그리고 전부 백업했습니다. 태식이 돌아봤다. 한영주 씨, 당신 뭐 하는 거예요? 한영주는 도서관 사무직원이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지난 2달 동안 당신이 박도현 씨를 괴롭히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주는 USB를 정호에게 건넸다. 여기 지난 2달간의 CCTV 영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박도현 씨가 맞는 장면, 모욕당하는 장면, 협박당하는 장면. 전부 찍혔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걸 빼와요? 그건 불법이에요. 영주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 건물 보안 담당자입니다. CCTV 관리는 제 업무예요.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정호는 USB를 받아들었다. 그는 태식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선택하세요. 지금 당장 박도현 씨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든지. 태식은 뒤로 물러섰다. 사과? 합의? 당신들 미쳤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 장인이 이 건물 주인이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쉽게 안 무너져요. 돈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요. 당신들이 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돈이 있다고 법을 피할 순 없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누구든 처벌받습니다. 당신이 배운 게 그것뿐이라면 이제 제대로 배울 때가 됐네요. 태식은 입술을 깨물었다. 좋아요. 법정에서 봅시다. 내가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보세요. 그는 창고를 나갔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리고 곧 건물 밖으로 사라졌다. 정호는 바닥에 앉아 있는 도현에게 다가갔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호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정호는 장인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아버님은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영주가 다가와 물 한 컵을 건넸다. 박도현 씨, 물 좀 드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끝났어요.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았다. 그는 한 모금 마시고 작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호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내일 경찰서에 갑시다. 정식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저 사람이 말한 대로라면 돈도 많고 변호사도 있다는데. 정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상관없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이깁니다. 제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요. 영주가 덧붙였다. 그리고 제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건물주 최명희 사장님께도 말씀드릴게요. 사장님은 공정한 분이에요. 분명 박도현 씨 편을 들어주실 거예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장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이제 관리실로 갑시다. 오늘은 제가 아버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세 사람은 창고를 나섰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분위기가 달랐다.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싸움을 준비하는 고요함이었다. 정호는 주머니 속 USB를 만졌다. 이것이 무기였다. 진실이 담긴 무기. 그는 이제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재판정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방청석에는 도서관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앉아 있었다. 정호는 도현과 함께 원고 측 자리에 앉았다. 건너편에는 윤태식과 그의 변호인단이 있었다. 세 명의 변호사가 양복을 차려입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태식은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그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정호를 보며 비웃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판사가 입장했다.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였다. 그녀는 서류를 펼치고 재판 시작을 선언했다. 폭행 및 모욕, 협박 혐의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진술부터 듣겠습니다. 정호가 일어섰다. 그는 준비한 진술서를 읽었다. 저는 피해자 박도현 씨의 사위 정호입니다. 피고 윤태식은 지난 2달간 박도현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했습니다. 증거로 CCTV 영상과 녹음 파일, 그리고 목격자 증언을 제출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를 제출하세요. 정호는 USB를 제출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다. 첫 번째 영상은 한 달 전 촬영된 것이었다. 태식이 도연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다. 도연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 두 번째 영상은 2주 전이었다. 태식이 도연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장면이었다. 세 번째 영상은 재판 일주일 전 정호가 목격한 바로 그날이었다. 태식이 도연을 발로 차고 이 건물에 있는 한 내골은 보기 싫다고 말하는 장면이 들렸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판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영상을 지켜봤다. 영상이 끝나자 그녀는 피고 측을 바라봤다. 피고 측 변론을 듣겠습니다. 태식의 주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는 60대 초반의 베테랑 변호사였다. 재판장님, 영상은 맥락을 무시한 편집본입니다. 피고는 업무 지시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실수를 반복하여 감정이 격해진 것뿐입니다. 폭행이라기보다는 업무상 충돌로 봐야 합니다. 정호가 손을 들었다. 이해 있습니다. 업무상 충돌이라면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게 정당화됩니까? 그리고 영상은 편집되지 않았습니다. 원본 그대로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다. 피고는 출판사 대표로서 건물 임차인입니다. 피해자는 건물 관리인이고 업무 관계에서 상하 관계가 명확합니다. 피고가 강하게 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업무 범위 내의 행동입니다.
정호는 반박했다. 상하 관계가 있다 해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피해자에게 늙으니 쓸모없다, 꼴도 보기 싫다는 등의 모욕적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끼어들었다. 목격자 증인이 있다고 했는데 출석했습니까? 정호가 대답했다. 예, 재판장님. 한영주 씨가 증인석에 서겠습니다. 한영주가 증인석으로 나왔다. 그녀는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판사가 물었다. 증인은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영주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도서관 사무직원입니다. 지난 2달 동안 피고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욕설, 폭행, 협박 모두 목격했습니다. CCTV 영상은 제가 직접 백업한 것이며 원본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질문했다. 증인은 왜 그 당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2달 동안 목격만 하고 방치한 건 증인의 책임 아닙니까? 영주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겁이 났습니다. 피고가 건물주 사위라는 걸 알았고 저도 해고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은 물러가세요. 다음 증인이 있습니까? 정호가 대답했다. 예, 건물주 최명희 사장님이 증인으로 오셨습니다. 방청석 뒤편에서 한 여성이 일어났다. 5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다. 최명희는 증인석에 앉았다. 판사가 물었다. 증인은 이 사건과 어떤 관계입니까? 명희가 대답했다. 저는 이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피고의 장인이 명목상 소유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저입니다. 그리고 저는 피해자 박도현 씨를 압니다. 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명희는 계속 말했다. 20년 전 저는 제주도 앞바다에서 해양사고를 당했습니다. 배가 전복되어 바다에 빠졌고 거의 익사할 뻔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한 사람이 해양경찰관 박도현 씨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명희는 도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박도현 씨는 폭풍우 속에서 제 손을 잡고 저를 구조선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 일 이후 저는 박도현 씨를 찾아 감사 인사를 드렸고 그분이 퇴직 후 일자리를 찾는다는 걸 알고 제 건물 관리인으로 모셨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그렇다면 피고가 피해자를 괴롭힌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명희는 고개를 저었다. 최근까지 몰랐습니다. 박도현 씨는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제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영주 직원이 저에게 알려줬고 저는 즉시 피고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보했습니다. 태식이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계약 해지?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는 조용히 하세요. 명희는 태식을 바라봤다. 당신은 제 건물에서 선량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것도 제 생명의 은인을. 저는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이미 해지됐고 당신은 일주일 내로 건물에서 나가야 합니다.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변호사들이 서둘러 그를 진정시켰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양측 최후 진술을 듣겠습니다.
정호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자를 짓밟는 권력의 횡포입니다. 피해자 박도현 씨는 평생 바다에서 사람을 구한 영웅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생계를 위해 일하던 중 부당한 폭력을 당했습니다. 법이 정의롭다면 피고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태식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원합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 윤태식은 폭행죄, 모욕죄, 협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도현은 눈물을 흘렸다. 정호는 장인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이겼습니다, 아버님. 재판이 끝나고 명의는 도현에게 다가왔다. 박도현 씨, 이제 건물 관리 책임자로 일하세요. 급여도 2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근무로 바꾸세요. 더 이상 밤샘 근무는 하지 마세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몇 달 후 하나는 요양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를 안았다. 우리 아기, 엄마가 왔어. 아기는 엄마를 보며 웃었다. 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가족이 다시 함께였다. 어느 일요일 정호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너희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줄게. 할아버지는 영웅이야.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했고 부당함에 맞서 싸웠지. 그리고 끝내 이겼어. 아이들이 물었다. 아빠, 정의는 항상 이기나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쉽게 오진 않아.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